네, 제22대 총선의 개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승부처로 꼽혔던 경합지역 개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총선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총선 이후 전국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밤을 새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대부분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단어가 정권 심판론이 좀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작동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뭐 지역구 90석에 비례 18석 해가지고 108석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대 때 무소속 4석까지 합쳐가지고 107석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 108석으로 끝나면 한 석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도 21대 때도 굉장한 참패라고 했었었는데 뭐 지금 그 여당의 입장에서 그 정도 참패를 하는 거는 정권 심판론 말고는 다른 해석을 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이제 국정 운영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게 일단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민주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야말로 민주공화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라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일이 여당과 그리고 당정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1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가 나오게 된 원인을 저희가 어디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야죠. 원인은 뭐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통령과 국가기관과 입법부의 모든 국회의원들도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죠. 권력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것뿐인데 마치 그 권한을 본인이 권력인 양 그러니까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누리는 거 그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안 듣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하게 엄준하게 꾸짖는 그런 선거의 양상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몇 지역구에서는 이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제 그 지역구 내에서는 인물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후보들 여야 공이 있지요. 공천하면서 100% 순도 깊게 검증을 해서 좋은 자질을 가진 후보들을 내놓는 것들이 양당의 공이 이제 책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공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정말 뭐 무균처럼 순도 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부실한 후보들,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고 뭐 당락이 결정되는 좀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에서 반영됐다고 보고요. 정권 심판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상쇄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이 좀 약했다면 그런 어떤 강도가 세지 않았다면 그런 부실 그 후보들에 대한 막말 논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조금 녹아내려서 정권 심판의 어떤 이 흐름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됐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정권 심판의 이 물줄기가 너무 거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지 않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준혁 후보하고 양문석 후보가 막판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그 공천을 확정짓고 그 선관위에 공천장을 등록한 상태에서 물을 수도 없는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사퇴시키면 다시 그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사실은 그 두 분을 사퇴시켰더라면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문제가 많은 후보 2명을 계속
그 사퇴를 시키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이 국민의힘이 맞닥뜨리는 거를 면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그냥 하는 구호가 아니라 오죽하면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개헌저지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우려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같은 그분들의 그런 어떤 설화라든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반사 효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 108석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 의석을 찍혀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1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반사적인 효과만 노려서도 안 되고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할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2대 총선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대부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 당선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22대 총선 서울 지역 당선자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 중구 성동갑, 중구 성동을로 가보시죠. 종로 곽상훈 후보, 중구 성동갑 전현희 후보, 중구 성동을 박성준 후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용산 권영세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광진 곽은 민주당 이정원 후보,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갑 안규백 민주당 후보, 동대문을 민주당 장경태 후보, 중랑 갑 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중랑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성북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당선됐고 성북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 지역 당선자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북을 민주당 한민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도봉갑은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도봉을은 민주당 오기형 후보가 당선 확정됐습니다. 자, 이번엔 노원갑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노원을은 민주당 김성환 후보, 은평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마포갑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당선, 마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당선, 양천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양천을로 바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선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강서갑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서갑 강선우 후보, 강서을 진성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강서병도 바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구로갑을 역시나 모두 민주당입니다. 구로갑 이인영 후보, 구로을 윤건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금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당선, 영등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후보가 당선, 영등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동작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작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동작을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관악을은 민주당 정태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자, 서초로 가보시죠.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서초을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강남갑 국민의힘 서명욱 후보, 강남권에서 국민의힘 후보 3명 모두 당선됐습니다. 자, 강남을 이어서 보시죠.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강남병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 송파갑까지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송파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 지역 당선자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판세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입장을 또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성적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을 테고 그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 입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당정대가
모두 책임론에 휩싸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공천과 정책과 모든 전략을 어찌 보면 책임졌던 최일선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뭐 모두가 그 이기기 위해서 사실 그 책임 전가나 책임론을 선거일 이전에 꺼내는 거는 굉장히 금기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이제 그 선거 도중에도 그런 어떤 책임론 공방이 있었던 적이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당 안팎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선거일이 지났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21대 때도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이제 결국에는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이 당에서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21대 총선에 대한 책임을 논한다는 게 약간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고, 그러면 다음에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다음 정권 재창출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의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여권 전체 이제 주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국민의 뜻을 교묘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분명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일정인 건데 그게 참 복잡해요. 복잡하고 정치판이. 그런데 지금 물러나는 게 사는 건지, 지금 이제 계속 전진하는 게 사는 건지, 그게 사실은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어쩔 때는 물러나는 게 사는 길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전진하는 게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네. 정치판에서 그 미래를 전망하는 게 워낙 힘들고 세옹지마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의 의도에 따라서 전개되진 않는다, 정치판이. 그리고 정치인의 인생이라는 게 힘들다가도 뭐 그게 다시 나아지기도 하고, 나아졌다가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그 큰 국민의 뜻과 큰 당원들의 뜻과 큰 흐름에 부합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순간 그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네.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이라는 게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정치판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깊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오전이 되겠죠. 오늘 뭐 낮에 그런 깊은 뜻을 한번 펼쳐 보이시는 그 시간이 있으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뭐 이제 통상적인 얘기겠죠.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송구한 자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여당의 대표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발언은 뭐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죠. 물론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나면 저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이 더 주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요인 때문에 패인했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잘했다고 보느냐.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했으면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의 정도가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정도였다면 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해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걸 지켰다는 의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라고 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기간에서 썼지 않습니까? 이 뭐 정권 심판 부분에 대해 정권의 무능함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유체 이탈화법을 쓰면서 결국에는 한동훈만의 정치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유화법으로 얘기를 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하는 그 정도의 뉘앙스를 좀 보일 거는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엮이면 본인에게 좋을 게 없다. 라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해야겠다. 지금까지는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많은 과오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총선에서 제가 여기까지 있으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해야 되냐. 독립이라 하면 어떤 행보를 좀 말씀하실까요? 저는 독립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이 당 내에 남아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낙하산 비대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총선을 위한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위해서 제가 당원들에게 저의 거치와 어떤 정치적 길 보통 잘 쓰잖아요. 국민들이 뭐 역할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없으라면 없는다고 한다 이런 애매한 말로 하면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본인의 길을 가겠다라는 말을 할 공산이 큽니다. 네, 의대 증오를 두고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됐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게 여권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의대 정원 문제가 국민들한테 여론조사상의 지수를 보면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타이밍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제대로 갈무리가 되었느냐 그런 대화나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수용이나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방향성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무조건 일을 하면 된다가 아니고 사실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는 기업에서나 뭐 그런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는 굉장히 효율성, 능률성, 성과성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민주주의는 좀 이런 그 대화나 때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한 상황들을 좀 과정에서 로스가 생겨요. 비용적인 로스가 생길 수도 있고 비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다른 그런 이제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때로는 더디게 가더라도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될 거를 고려했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의대 정원 문제를 뭐 목표를 변론으로 하고 과정에서는 좀 전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총선 이후에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대한 그런 상황을 보고 또 국민들께서 나름의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결국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만 총선이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쉬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적확한 접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의대 증원에 대한 갈등이 네. 좀 여당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보십니까?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들한테의 태도로서 낙제점을 받은 게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부터 시작하지요. 국민들의 여론은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특검법을 받아라 라는 여론이 높았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잠잠해질 때쯤에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가지고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붙였다. 김건희 특검법이라 해서 그 방송에 대해서 방송 심의를 걸어서 징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거는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어떤 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이런 행위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 태도를 보던 차원에서 이종섭 대사, 그러니까 전 호주 대사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는 그런 오해를 만들지요. 뭐 오해는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결국 이거는 최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과 관련이 돼 있는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멀리 보낸다. 이 자체가 또 비슷한 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비호, 본인의 어떤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에 대한 비호, 그 다음에 그걸 비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인 황상무 수석께서 핵할 테러, 그래서 언론인을 겁박하는 그리고 사퇴하는 일련의 과정이 쭉 오죠. 거기에 덧붙여서 의대정원입니다. 저는 그 의대정원 문제는요, 또 그거는 내용의 문제는 여야 간의 논박이 있고 국민 간에도 의대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대정원 문제를 정말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총선용으로 하는 것인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왜 이를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야 돼, 쉽게 푸는 것들이 유능한데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성향이 있다. 대국민담화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의사들 만난다고 했으면 됐지. 그때는 2,000명 안 물러나라고 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밑에서 작업해서 만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의대 정원에 대해 타협하는 부분들이요, 국민들한테 전혀 어떤 소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전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대파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뭐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민주당 야당의 선거를 도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결국에는 그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가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의 평가의 어떤 하나의 그 뭐 함수의 변수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 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분석해 주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앞으로의 이제 국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여당의 움직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지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인적 쇄신 문제가 바로 대두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역대 이제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는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뭐 그런 인적 쇄신 문제가 있었고 항상, 그리고 뭐 여당의 지도부가 그 개편되는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이게 여당에서 정당에서 선거를 치른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체하고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게 새로운 또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인적 쇄신을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로 그거를 다시 그 자리를 채울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인사로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쇄신과 관련한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가 변하는구나, 당정대가 이제 뭐 새로워지는구나, 뭔가 뭐 국민들께 이렇게 업소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뭐 솔직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고 긴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선정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사퇴시키거나 이런 인사 문제들이 원래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적 쇄신 가지고는 돌파구가 될 시기는 지났죠. 그건 이미 총선 전에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부분이고, 끊임없이 여당 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야당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소위권 외양간 고치는 그런 대책일 것이고요. 크게 봐서는 지금 중간 평가잖아요.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의 개념에서 국민들께서 말하자면 요소야대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한테 다시 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이 타협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중간 평가에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2년 동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들 민생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못했다. 죄송하다. 잘하겠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부족했고 잘하겠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라든지 본인 측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태원 문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 등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외면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가을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줄 수 있는 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보면은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늘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부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메인 컬럼니스트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2번 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경고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보수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본인의 그동안의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들을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제일 바꿀 것은 여기에서 컬럼에서 얘기하듯이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의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의대정원처럼 이렇게 계속 미루고 하다 보면 그런 국민들이 그때는요 사과도 안 들어주거든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22대 총선 이 여소야대 모습 볼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것의 연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도 뭐 거대 야당의 여당 탄압이 계속됐었는데 지금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유사한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는 결국 이제 보다도 선명하고 오히려 극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권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입법안 또 1호가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인데 이미 개원을 하면 한동훈 특검법부터 발의하겠다고 조국 대표가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개원하자마자 또 정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생은 도외시하면서 조국 특검법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대표가 본인의 뭐 정치적인 진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동훈 특검법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 민생이 좀 도외시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물론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조국 대표한테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법안이라든지 국회의 권력,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력을 활용하라고 그 지금 표를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국 대표가 자기가 전혀 뭐 그 자제하지 않고 본인한테 그런 어떤 의석수나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다른 21대와 다른 모습으로 산뜻하게 22대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는 아주 크게 드는 상황입니다. 네, 여소야대가 된 국회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앞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요. 여소야대의 전국은 이번에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니문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왔다. 그랬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첫 번째는 야당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이야기합시다. 제가 지난 과거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줘서 미안하고요. 좀 이번에 제가 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3년 동안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에서 미리 특검법 내기 전에 알아서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 다 해소하겠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이채혁명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 특별법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원했습니다. 그 많은 목숨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진상 규명하는 특별법 좀 발의해서 진상 규명하자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일입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국민의 뜻을 거슬리는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야당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상병 순직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한 명의 장병이 죽었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이 그 값어치가 그들에게는 허투를지 모르지만 그 자녀나 유가족들이나 그리고 군대를 보내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고 이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진상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국민들을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또 야당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양평고속도로 빼고요. 일단. 그러면은 명주가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사건. 명백히 영상이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그 특별법, 특검법 냈는데 대통령 거부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이걸 함이 옳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에 전국들은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풀게 되면 야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잘 풀어가면 왜 야당이 딴지 걷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키와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조금 전망해 주셨는데 조금 지난 총선과 변수가 있다면 조국 혁신당의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로만 10석이 넘는 의석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결국에는 그 10석 이상의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선명한 그런 이제 방향이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정쟁적인 요소의 법안을 더 많이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민주당보다 상대하기가 더 까다로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국은 자기가 이제 뭐 대선 주자급으로 내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정도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은 대선에 나가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야권 진영에는 2명의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선 주자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당 대표로서. 근데 그런 두 분들이 협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협조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뭐 경쟁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로에 대한 공격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의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그런 상호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그 조국 대표도 내심 물론 이제 그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 형사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대선 트랙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선 주자끼리의 그런 부딪힘, 경쟁, 이합집산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유지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하고 합당을 전제로 총선을 치렀으면 조금 더 뭐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비례정당으로서 조국 혁신당은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신망들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합할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요. 선명성이 분명하고요. 민주당의 어떤 중도층까지 스펙트럼을 크게 쓰는 큰 어떤 정당이 못하는 어떤 선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대로의 어떤 민주당과 같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역할들에 있어 어떤 건전한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양극단으로 치닫는 두 정당에서의 가운데 3지대를 만들어서요.
결국엔 다당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완충작용 그리고 입법부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공산이 거기 때문에 굳이 합당을 해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색채를 잃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